오늘 이 스튜디오가 아주 환하게 밝았습니다. 바로 이베스트 증권의 안진아 연구원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진아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막 정신 없으시겠어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렇죠. 네네. 네, 이제 그 우리 안진아 연구원님이 저는 그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계시다 하는 느낌이 많이 네. 들어요. 뭐 본인도 약간 뭐 아이돌 같은 우리 사실은 애널리스트계 아이돌이시잖아요. 네, 너무 네. 근데 네. 제가 좀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잘 몰라서 하나 먼저 네. 여쭤보고 싶은데 하이브가 네. 이름을 하이브로 바꾸면서 세계적인 기업처럼 변신을 한 거잖아요. 국내 그 BTS 중심의 네. 빅히트에서 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이렇게 담아냈잖아요. 네네. 그 그릇에.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속사처럼 BTS라든가 무슨 SM의 뭐 NCT라든가 이런 소속사처럼 그 스타들을 그런 소속사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거 잘 구분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이타카 홀딩스를 지난 4월에 인수를 한 건 맞고요. 네. 그 이타카 홀딩스 안에 4개의 회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런 회사는 SB 프로젝트라는 자회사 그 4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한국과 엔터사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뭐 NCT면 SM 소속이고 뭐 BTS 같은 뭐 아티스트는 뭐 하이브 이런 식으로 좀 독점 계약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독점적인 소속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권한이 없고요. 사실상 뭐 뮤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레코딩하고 뭐 프로듀싱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세분화되어 있고 네.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모두 다 겸업하는 게 규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 안에서도 이제 SB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익 구조 같은 경우도 이런 단순히 이제 매니지먼트만 하느냐 아니면 레코딩을 하느냐 뭐 프로듀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아티스트의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순수익에 뭐 상한 규제선이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취할 수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외는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뭐 일어나는 뭐 아티스트 전속 계약에 따른 뭐 흔히들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는 약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규제적으로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제 뭐 아티스트 발굴해서 기획하고 뭐 노래 해주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다 하나의 소속사에서 이제 전속으로 전담을 해준다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이제 주체가 돼서 나는 프로듀싱은 이 업체랑 하고 매니지먼트는 이제 다른 이제 쪽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페이를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타카 홀딩스 내에 이제 SB 프로젝트라는 자회사에 소속에 되어 있는 이제 뭐 소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관리를 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아티스트가 뭐 유명한 이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소속 개념이 아니라 약간 파트너 개념. 네네네. 그러면 그 하이브가 네. 그쪽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나요? 그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있고요. 레코딩 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BML이라고 빅머신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자회사 4개 중에 이제 매니지먼트도 하고 레코딩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협업해서 MD나 굿즈 같은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는 이제 커머스 쪽도 하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뭐 한국에서 비슷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꾸려갈 수 있는 레이블을 인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럼 정말 죄송한데 못하는 건 뭡니까? 그들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 부족이라기보다는 없는 부분은 약간 플랫폼 비즈니스 같아요. 위버스나 좀 이런 팬커머스 플랫폼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 쪽을 태우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좀 많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엔터 업계가 좀 많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포트를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앨범이나 오프라인 콘서트를 좀 벗어나서 좀 처음에 시작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하니까 뭐 VR이나 AR 같은 이런 테크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로라도 이제 빨리 전환해서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자라는 거였는데, 점점 더 이게 지속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콘텐츠를 뭐 웹툰이나 웹소설, 뭐 게임, 뭐 그리고 자체적인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콘텐츠를 이제 올리고 이것들을 팬들로부터 좀 구매를 유도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기존에 벌어들였던 이런 직접적으로 아티스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이외에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이런 간접적인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수익 포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브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이제 따로 자체적인 이런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산업을 좀 구축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가 잘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저스틴 비버나 마리아나 그랑데도 같이 향후에 입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위버스 플랫폼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하이브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이제 웬만한 좀 주력 아티스트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SNS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팬들이 뭐 직접 소통하는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가 직접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뭐 관련된 영상 컨텐츠를 또 하이브 자회사단에서 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샵으로 또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MD나 굿즈 아티스트들의 뭐 이런 것들의 판매까지도 좀 유도를 하게끔 좀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어닝 추정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즉 위버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아티스트 간접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쪽에서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시장에 증명시키는 게 하나의 뭐 과제이자 뭐 성공을 시킨 사례였다면, 저는 올해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자료에도 썼지만 이제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고 있고요. 이제 해당 관련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이익 추정치에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NFT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시킬지는 좀 나와봐야 아는 상황들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NFT를 판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연예인이 그쵸. 가장 네, 예술품과 네, 연예인이 네, 가장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그 NFT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요즘 앨범 파는 것도 보면 앨범에 우리가 생각하는 CD나 네. 무슨 그 드라이브나 이런 거는 아예 없고 네. 화보집이더라고요. 거의 MD 굿즈를 그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에 뭐 리미티드 상품이나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뭐 그런 것들을 굿즈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여러 장 사재기 하는 경우가 짙고, 사실 저희가 웬만큼 다 스트리밍으로 일단 다운을 받거나 뭐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뭐 들고 다니면서 듣진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에 의한 뭐 응모권, 뭐 팬사인회 응모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품들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앨범 판매량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도 사실상 10년 내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서 또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2021년도는 2020년도에 전체 앨범 판매량 대비 한 115% 증가한 이런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한 상황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증가량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작년에 K-팝이라든지 이런 K 콘텐츠의 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팬덤도 더 확장이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글로벌 먼저 아니요.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풀어나가면 저도 되지 않을까? 좋고, 네, 아, 네. 그래?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글로벌리 네. 이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가 네.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전체 글로벌리에서는 아주 작은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 네. 음반까지 다 합친다면? 사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리서치 했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의 규모였습니다. 5% 미만이었는데 어허.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이 큰 시장이 일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이 한 15% 정도 되고요. 네, 미국, 유럽, 뭐 일본, 뭐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사실 3%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커져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팝이라는 이런 문화가 알려진 지는 사실 불과 뭐 1,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체 아이돌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뭐 이런 칼군 문화, 뭐 이런 연습생의 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 한국에만 좀 존재하는 고유의 체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BTS를 발판으로 삼아서 한국 시장에 뭐 이런 문화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려졌고 이제 좀 커져가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약간 시기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좀 기회로 발판을 삼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세계 엔터테인먼트 규모는 한 대략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를 최근에 해서 업데이트 전까지. 업데이트 전이요? 그것도 이제 추정하는 것마다 다르긴 그러겠죠. 한데, 네. 이거 정확한 추정은 나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워낙 뭐 다양한 곳에서 네. 터지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저도 그 네. 숫자가 예전에 봤다가 네. 워낙 커서 네. 정말 그럴까 하고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21년에 115% 음반 판매가 네.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주로 그 수출이 늘어난 지역이랑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지하는 BTS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커졌을까요? 해외 쪽으로 일단 보통은 좀 아시아 쪽으로 많이 K-팝은 지역이 집중이 된 게 맞았었는데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부분들은 이제 북미나 유럽권이나 뭐 이런 좀 서구권으로 좀 비중이 좀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뭐 이게 아티스트별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고 공개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뭐 아티스트별로 어느 지역에 얼만큼 수출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하는 게 이제 뭐 소속사마다 이제 지역적인 매출을 뭐 통으로 이제 공개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아티스트 비중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뭐 활동하는 시기도 다르고 뭐 이제 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전체 수출 가운데 아티스트 뭐 BTS의 비중이 얼마고 블랙핑크의 비중이 얼마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연간으로 이제 BTS 앨범 판매량 뭐 이런 것들 뭐 각 소속사에서 뭐 세븐틴 뭐 엔하이픈 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들의 포션의 비중을 두고 네, 그만큼 이제 뭐 일본이 뭐 15%다 뭐 이러면 거기에 이제 뭐 가중치를 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같은 기준을 들이대서 하기에는 각 엔터사들의 이제 사업 구조도 좀 지역별마다 차별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이제 공개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일괄적으로 이제 뭐 공개되는 건 없고 각자 이제 추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드린 게 이제 엔터사 4개만 본다면 이제 네.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각 4개 기획사 영업이익 이런 걸 보면 한 절반 정도 될까요?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네네. 아무래도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비중이.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네.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비중이 그래도 클 텐데 네. 이제 BTS 순차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네. 그 미래 기획사 4개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좀 올해 내년 넘어갈 때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시장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하이브가 지금 뭐 피어 그룹으로 JYP나 YG, SM으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고 엔터사로 당연히 이제 본업이 음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엔터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합 콘텐츠사로 좀 거듭나면서 이게 엔터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쪽으로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이번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어 그룹이 좀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상반기에 이미 웹툰 웹소설 사업을 진출을 했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이제 뭐 컨텐츠까지도 이제 웹툰 웹소설 베이스로 뭐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라든지 이타카 홀딩스의 이런 미국 쪽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또 글로벌 OTT 업체들이랑 손을 잡고 이제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할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사업 영역이 단순히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 컨텐츠도 그렇고 이제 지역도 그렇고 좀 경계가 없이 좀 이제 확장이 되는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사업 구조가 뭐 CJ ENM이나 그 지금은 상장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추후에 예정이 될 만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웹툰이나 웹소설, 뭐 컨텐츠, 뭐 미디어 그리고 이런 음악 쪽까지도 다 이제 모두 아우르는 컨텐츠 종합 컨텐츠사들이 좀 피어의 그룹으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물론 BTS의 군대의 문제도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의 그냥 상상력을 좀 더 가미를 해 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직면을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세계 현실에서 이런 아티스트의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사업 전략을 미리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앞단에 서 있는 게 뭐 NFT 비즈니스나 뭐 메타버스나 이제 가상세계 현실에서도 이제 뭐 현실로 이렇게 저희가 뭐 접할 수는 없어도 이제 그들의 공백기를 충분히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뭐 앨범 활동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를 더욱더 이제 빠르게 구체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예전보다 BTS의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밑에 이제 뭐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이나 뭐 TXT 같은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아티스트의 이런 단일 의존도는 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신인 걸그룹이 또 두 팀이 데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풀을 좀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고 사업 영역도 좀 확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리스크는 좀 이런 의존도는 낮춰가는 추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정말 엉뚱한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룹 중심으로 가서 해외 네. 쪽 시장을 개척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이걸 물건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본에는 경쟁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많습니까? 일본 시장이 그렇게 크다는데. 경쟁을 좀 결이 달라요.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아이돌 문화라는 게 이제 한국에만 좀 독보적으로 있는 고유의 문화인 거 비슷하게도 일본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뭐 이런 말씀 이게 좀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문화나 이제 네. 케이팝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근데 뭐 사실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일본이랑 비교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좀 독보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팬덤이 이제 형성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돌 문화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크고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뭐 점유율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로열티나 충성도가 굉장히 좀 높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문화에도 또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인기나 이제 팬덤을 얻게 되면 그게 쉽사리 좀 사라지지 않는 구조로 좀 정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콘서트에 많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통적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뭐 호흡하고 서로 이제 만나고 이런 소통하는 것들은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그런 콘서트 시장이 크게 전통적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시장을 먼저 진출을 했었죠. 과거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는다라고 하면 뭐 미주 진출보다는 뭐 아시아 쪽에서 먼저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미국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출의 형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뭐 직접 미국으로 가서 투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일단 신곡을 다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공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인기가 얻고 인지도가 얻어지면 뭐 초청을 받아서 가든 뭐 방송 출연을 하든 이런 식으로 좀 더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졌고 그 전에도 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힘써줬기 때문에 이런 게 열려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실 관심사들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요새 많이 받는 질문이고 네. 사실 이번에 네, 오게 된 것도 이런 자료를 이제 쓰게 돼서 관련된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차트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해서 뭐 하이브랑 SM, YG, JYP 이렇게 4사 주가 추이를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랑 이제 좀 같이 30일 선행하는 모습이랑 그려봤을 때 이번에 제가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엔터 프리뷰를 작성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엔터 실적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크게 본업의 펀더멘탈에서 흔들린 건 없다. 그래서 사실상 뭐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시점이 좀 더 올해는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 일정 시점이 좀 지연이 반영이 좀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슬로해지었을지언정 뭐 나머지 부분에서 뭐 산업의 성장성이 꺾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뭐 둔화돼서 이렇게 주가가 사실 작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다 조정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 11월 이제 저희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조정을 좀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러한 이유가 굉장히 좀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좀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단에서 보면 이제 성장주 쪽에 많이 가깝게 분류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랑 또 빼놓고 논의할 수가 없는 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고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10월 저희 뭐 한 달 이제 앞서서 그려보면 미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랑 이제 뭐 2년물, 10년물 뭐 이런 것들 그려봤을 때 10월 달부터 이제 미국채 2년물이 좀 가파르게 10년물 대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성장주나 뭐 저희 비트코인이나 뭐 대표 ETF 펀드를 그려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좀 축소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성장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산업의 성장성에도 앞으로 더 이제 커졌으면 커졌지 이게 그로스가 꺾이는 산업은 아니고 두 번째로 실적 측면이나 뭐 기업의 펀더멘탈 이익의 추정치가 많이 둔화가 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거의 한 2달 반 동안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런 금리나 뭐 이런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성장주들의 조정에 좀 이런 매크로 이슈에 의한 수급 조정에 기인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게 된다면 이제 그만큼 눌렸던 조정을 받았던 애들 순서만큼 좀 위에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저는 좀 2분기로 보고 있어요. 물론 매크로나 뭐 이런 이슈를 제가 뭐 감히 뭐 예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1분기에
미래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나 이런 환경들도 굉장히 좀 불리한 게 맞고 또 대형 아티스트나 이제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이나 이런 활동 같은 것들도 사실상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미크론이 좀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도 좀 뒤로 밀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분기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1분기가 저점 그리고 2분기에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완화되길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각사의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들이 한 2분기에 좀 집중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키워드로 말씀드린 이런 NFT 비즈니스나 뭐 관련된 메타버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뭐 이런 모멘텀들도 2분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업이나 뭐 이런 산업의 성장성 측면이나 뭐 이런 유리한 뉴스들이 2분기 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좀 이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의 환경들이 좀 나아진다면 좀 이때를 반등의 기점으로 삼고 3, 4분기 때는 좀 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적으로 보면은 1분기는 그러면 일단은 좀 인라인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저의 추정치도 그렇고 제가 뭐 다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외우고 다니진 않지만 뭐 컨센서스에 인라인하는 수준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크게 어닝 쇼크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사실은 제한적이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사실 뭐 온라인이고 뭐 메타버스,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좀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본업이 중요하다. 어떤 일에서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든 NFT든 뭐 플랫폼이든 이런 부가적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엔터나 IP 컨텐츠, IP 라이선스가 이제 굉장히 좀 글로벌 팬덤이나 팬덤층이 이제 확고한 이런 IP 라이선스를 잘 보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업에 충실한 엔터사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티스트의 팬덤을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잘 이제 신인들 또 개발을 하고 포트를 다각화할 수 있는 엔터사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수익원으로 창출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가 뭐 두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를 이제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저기 매출 성장성이라든가 이익 성장성의 측면에서 보면 네. 뭐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또 미래는 더 빠른 속도로 속도가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이.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면 작년에 찍었던 그 가격이 네. 뭐 다른 업종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거를 뭐 제조업체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해외 피어 그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독특한 엔터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받고 있는 그 이익 대비 배수가 네. 뭐 한국 입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잖아요. 네. 성장률은 인정하지만 일단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밸류가 많이 낮아진 거는 한 2, 그렇죠. 30% 이상은 좀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창 이제 뭐 작년 1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었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대까지도 갔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밸류가 뭐 90배에서 100배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40배에서 60배까지도 내려온 상황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뭐 글로벌 피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글로벌 레이블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고요. 2019년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 전에 유일하게 3대 레이블 중에서 상장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워너뮤직이라고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하이브가 상장하기 6개월 전에 상장을 했었고 유일한 피어로 그때 봤을 때는 한 50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쪽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50배에서 60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사실상 이런 이익이나 뭐 이런 시총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
한국의 이런 엔터사사 시청을 다 합쳐도 그 워너뮤직의 네, 거의 네, 네. 미미한 수준 한 10%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뭐 온라인이나 플랫폼 쪽에 또 이제 밸류를 주고 비교를 한다면 전 그 당시에 하이브를 60배를 줬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었는데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50배에 거기에 플러스 20% 프리미엄을 줬어요. 근데 네. 그 이유는 그 워너뮤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전통적인 이런 비즈니스 구조 말고 이런 신사업 포트에 저는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췄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얘네들이 커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고려를 해서 60배를 좀 프리미엄을 줬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이 좀 많이 조정이 됐고 나머지 엔터사들도 지금 보통 한 엔터사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엔터사들이 좀 떨어지진 않고 이제 보통 한 엔터사가 잘 되면 이제 나머지 엔터사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엔터 3사들도 한 40배에서 60배 정도 올라갔다가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배까지도 떨어져서 좀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저는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2, 30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보통 이제 뭐 휴먼 리스크다, 뭐 아티스트 리스크다 해서 항상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게 뭐 어떠한 뭐 일정 뭐 센티가 악화되거나 뭐 펀더가 뭐 이상해져서 망가져서 뭐 실적이 둔화가 돼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수급적인 뭐 이슈에 좀 의한 네.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다시 한번 또 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면 네. 워너뮤직은 굉장히 큰 시장을 뒷배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이 거기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매출을 내고 하기 시작하면 네. 분명히 저는 뭐 미국 기업 못지않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BTS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의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큰 시장이잖아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금 소스 자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제가 이제 그쪽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아직까지 여전히 아시아권에서만 있는 것인지. 아시아권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좀 이제 서구권으로 많이 진출이 됐고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주력을 하려면 글로벌리 이제 시장을 넓혀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넘어서 좀 해외 진출을 해야지만 좀 더 수익이라든지 외형 성장에 좀 더 업사이드가 붙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크게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글로벌 진출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좀 키를 잡을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이제 본업도 잘 돼야겠지만 그런 본업의 아티스트를 베이스로 좀 그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석권을 해야 기존의 주류 시장을 좀 파고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나 뭐 NFT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NFT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나 동남아 쪽 시장이 더 빠르고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결코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전개하기에는 규제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좀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하이브 아메리카를 좀 주축으로 해서 NFT 비즈니스를 글로벌 해외 시장에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이제 SM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는 이제 청소년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뭐 이제 트로트가 아닌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주력은 청소년들이 주 고객들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시장 사이즈를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도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이제 계층이 뭐 10대에서 뭐 20대 분들이 이제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 여사님들도 돈을 많이 아, 네. 쓰시는 모양이죠. 아. 아이돌한테. 아, 여사님 약간 오해가 네. 있으신데 네. 청소년들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네. 나이가 들면 네. 들수록 그 팬층이 더 깊어진다고 해야 네. 되나요? 네. 오래된 어. 팬층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쵸, 현상도 네, 좀 많습니다. 네, 로열티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무조건 뭐 젊은 친구들만 이제 좋아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팬층이 좀 남녀노소 불문하고 좀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것들이 오래 유지가 되는 문화로 만드는 거는 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좀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수명이 뭐 보이그룹은 5년 뭐 걸그룹은 5년, 뭐 보이그룹은 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새로 이제 대체하는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문화에서 좀 이제 저희도 한국의 이런 문화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오래오래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후대까지도 이제 활동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이제 팬덤층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문화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그쪽 업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크로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작년 하반기에 있어서 NFT나 메타버스로 해서 이제 네. 멀티플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다 해소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아까 네. 본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올해 1, 2, 3, 4분기 봤을 때 네.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아이돌들의 주력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네. 언제 출격을 하는 건지 네. 또 이제 콘서트는 작년보다 언제 많이 하고 횟수는 어느 정도 기획돼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나 어닝의 네. 성장을 올해 정말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통 아티스트 라인업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알고 싶은데 거의 기사를 내는 순간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뭐 추정을 저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면 분기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4분기가 연말이고 이제 공연 특수 뭐 이런 계절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주력 아티스트들이 보통 컴백을 하고 콘서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다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좀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도 좀 취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좀 이런 분위기에서 또 1분기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4분기, 1분기에는 좀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가 좀 피크였었고 네. 이런 걸로 유추어서 봤을 때는 2분기 때 좀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2개 분기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빅뱅도 뭐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따뜻한 뭐 봄이 오면 뭐 꽃피는 봄이 오면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한 2분기 정도로 저는 추산이 되고 있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완전체 컴백이 4분기였습니다. 그리고 BTS만큼이나 좀 글로벌 팬덤이 높고 이제 보통은 이런 월드 투어나 콘서트를 하기 직전에 좀 앨범을 내거나 신곡을 들고 컴백을 하면 이런 콘서트까지도 그게 연계 효과가 되기 때문에 직관성 매출을 모두 다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좀 재개할 시점을 앞두고 컴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2분기 말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좀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고 월드 투어도 좀 가능하게 된다라고 치면 2분기 때 신곡 발표하고 하반기 때는 좀 투어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NCT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유일하게 좀 주력 아티스트들 중에서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활동을 했던 부분들은 SM의 NCT 그룹인 거고요. 그래서 NCT 안에서도 뭐 NCT 127, NCT 드림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그룹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빨랐던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활동에 따라서 앨범 판매량이 또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하이브보다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은 앨범 판매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2분기 정도 저는 뭐 음원을 새로 발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언제든지 좀 콘서트를 한 3에서 4회 정도 이제 개최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BTS 외에 뭐 SM이나 YG나 그 네. 이런 쪽에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룹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로 음. 보면 될까요? 일단 월드 투어라고 보면 저는 하이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월드 투어라기보다 이제 뭐 하이브랑 BTS랑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던 JYP 같은 경우는 좀 일본? 그러니까 월드 투어라고 네. 하면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북미랑 유럽 쪽이랑 일본이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이제 BTS 같은 경우 이 모든 지역들이 좀 가능한 팬층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블랙핑크도 일단 일본이나 YG 같은 경우는 일본, 뭐 빅뱅도 그렇고 돔 투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JYP 같은 경우도 일본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아무래도 월드 투어 하기에는 좀 이제 글로벌 인지도는 좀 낮은 상황인 거고, 타 아티스트 대비 뭐 멕시코나 뭐 이런 쪽 뭐 미주권에서도 조금씩 이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월드 투어가 가능한 거는 저는 BTS랑 블랙핑크 정도라고 보고 있고, NCT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중국이 뭐 안 열리겠지만 좀 아시아 쪽에 좀 더 포커스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중국이 원래 시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올해 그쵸. 그 공동 부유하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 좀 열리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열리면 너무 좋겠지만 미디어 쪽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열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쵸. 시장이 하나 더 이제 추가가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중국이 아무리 조금 싸게 받더라도 미국에 버금가는 시장 사이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콘서트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쵸. 그런다면 팬덤층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 엔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열린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쳐가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엔터 쪽도 그렇고 미디어 쪽도 그렇고 이제 실적이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모두 다 업사이드가 되는 호재성 이벤트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다 그 모든 지금 분석에서는 다 같은 제외하고 있다. 경우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별 매출 봤을 때도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다 크진 않아요. SN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7% 정도 되고, JYP 같은 경우도 뭐 한 자릿수 정도 되고, 네, 모두 다 좀 그 포션이 과거 대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아 매출은 거의 다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 포션이 지금 엔터사들 봤을 때 거의 다 한 자릿수,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채 안 된다, 매출의 비중으로. 그래서 네.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이슈 나왔을 때도 엔터주도 한번 뭐 지난 하반기 때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뭐 5에서 7, 많아봐야 7%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포션이 높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네. 네. 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중국 비중에 대해서 뭐 되게 네. 낮다는 걸 다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결론은 그러면 어쨌든 오늘 엔터는 네. 2분기 실적부터 저희가 좀 볼만하고,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뭐 실적 자체도 뭐 크게 미스를 하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변한 거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너무 좀 이런 미국의 이제 금리라든지 뭐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고, 뭐 미국의 뭐 그런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도 있고, 저는 사실 미국 시장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조금만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그 이유 없이 빠진 만큼 이유 없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이 가격에서는 사셔야 된다라고 이제 바이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분기 기점으로 이런 호재성 모멘텀들이 몰려 있으니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컨택주라고도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엔데믹이 맞아요. 돼서 네. 엔데믹이 돼서 그 콘서트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네. 한국의 엔터 회사들은 바로바로 콘서트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 그럼요. 바로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일본 투어라든가 네. 아시안 투어 이런 것도 네. 금방 가능하고 그쵸. 바로바로 네.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네.
셋업이 바로 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가능하면 바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BTS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를 사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개최를 했던 게 2019년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걸 한 회당 원래는 그 전에 2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 2019년도 기준으로 BTS가 1회 콘서트 할 때 벌어들인 매출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면, 이번 이제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회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매출액을 봤을 때 1회당 90억에서 100억 매출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연된 수요가 집중이 된 것도 있고, 그만큼 더 팬덤이 2년 사이에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뭐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그런 메가 히트곡은 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나왔었고, 그렇죠. 네, 또 군대를 가기 전에 또 가게 되면 이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좀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개최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엔데믹 돼가지고 콘서트를 열 수 있다면은 실적 추정도 상향되시겠네요. 네. 지금 다 이제 실적 추정 보시면 다 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영원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도 음.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부 소속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온라인 콘서트 매출을 간접 매출로 잡으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콘서트란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영어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바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제 NFT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엔터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제대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워낙 네. 주가 고공행진해서 쳐다도 안 봐오고 있었는데 이제 좀 쳐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저는. 네, 뭐 엔터 뭐 사실 K 컨텐츠에서 중심축이니까 사실 저희가 안 볼 수 없는 섹터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저희들을 이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자주 좀 자리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